자, 이제 235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 볼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름 자체가 도시 안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생활만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우리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있는데, 아파트는 현재 단지형 연립이라는 건 없고 단지 형태로 만든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 형태로 만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요. 그 원룸 형태로 만든 원룸형이 있어요. 현재 세 종류로 나눴는데, 우리 아까 단독할 때 연립하고 다세대 할 때 몇 층 이하로 지으라고 그랬지? 4개층 이하로 지으랬죠. 근데 정부가 야, 여기 소형 규모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좀 약간 혼자 사거나 2인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준주택 같은 뭐 기숙사나 뭐 고시원이나 오피스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택으로 끌어올려라. 끌어올리려면 많이 져야 되니까 너희들은 심의 거치면 5개층까지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분명히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4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데, 야 그럼 너네 하나 더 짓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심의가 거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심의 거쳐서 5개층까지 허용해 줄 거고, 얘는 말 그대로 방이 1개, 2개? 1개 형태의 주택이니까 이것도 매각이 되고 사고팔고 할 수 있으려면 독립이 돼야 돼요. 독립이 되려면 이 조건을 4가지를 주겠다. 얘는 아파트로 지어도 되고 연립으로 지어도 되고 다세대로 지어도 돼. 뭐 하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원룸형 주택이란 말을 썼으니까 사고팔려면 먹고 씻고 자고가 돼야 되죠. 일단 방은 있을 거니까 먹고 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겠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부엌. 그리고 뭐도 있어야 돼.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법 조건에 부엌과 욕실을 갖출 것, 이게 조건이에요. 지하에 설치하면 주거 기능이 떨어지니까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말 것. 그리고 전용 면적을 크게 지을 필요 없다. 최대가 50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것. 이하로. 이게 조건이에요. 얼마 이하로 지래? 50. 그럼 15평, 15평 이하로 지을 것. 하나 더 있어요. 방이 몇 개가 나와야지? 원룸이니까.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욕실이 방입니까? 방 아닙니까? 욕실? 욕실. 욕이 무슨 욕자야? 씻을 욕자. 욕할 때 그 욕자 아니고 씻을 욕. 씻는 방이란 뜻이야. 방실자야. 방실이 새벽 1개 치고 몰라? 방실. 방실자. 들어봤어요? 그럼 방이잖아. 그럼 벌써 방이 몇 개야? 2개잖아요. 보일러실도 뭐예요? 보일러실도 보일러 S라인 들어있는 방 있잖아. 그럼 얘 방이기 때문에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1개 공간이 나와야 돼요. 조건이.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하고 1개 공간 원룸이 나올 것. 근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좀 큰 편이죠. 그때는 2개 공간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투룸도 나오는 게 원룸형인데 갔더니 방이 2개야. 그러면 이거 30제곱미터 이상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얘는 근데 많이 지라고 정부가 마련했으니까 제일 주택 지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세대당 1대가 될 건데 1인이 사는데 무슨 주차가 할 필요 있냐. 3명당 1대로 하자. 그래서 3분의 1로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 안 해줬는데 얘는 완화해 줬어. 그럼 뭐 지실래? 원룸. 그래서 현재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 뭐로 지어놨어요? 원룸형으로 지었어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 일단 최대 많이 져봤자 몇 세대는 못 지냐면 300세대 미만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99세대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무슨 주택 규모로 지을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1.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어느 지역에 짓는데?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인데 1번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데 분명히 아까 4개층까지라고 했지만 단지형으로 지을 때는 몇 개층까지 허용하겠다? 5개층까지. 원룸형 주택은 조건이 아파트로 지어도 되고 연립으로 지어도 되고 다세대로 지어도 되는데 조건이 4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거 몇 개? 욕실하고 부엌. 그리고 2번에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일단 뺀 상태에서 하나 공간이 나와야 원룸으로 보겠다.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개 공간으로도 가능해? 2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게 거기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세대별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니까 50을 넘는 원룸형 주택은 없어요. 그리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사진 있죠? 네. 보세요. 일단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에서 기억할 거는 일단 몇 개층까지 허용해 줄 수 있다고요? 5개층까지 심의 거쳐서. 원룸형 주택은 조건이 나오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욕실하고 뭐 있어야 되고? 부엌.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방이 하나. 30 이상일 때에는 2개. 전용 면적은 최대가 얼마다? 50.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 것.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요거 다세대로 진 건데 여기 주인집 빼고 나머지 원룸형이에요. 다. 그리고 요게 아파트로 진 거예요. 아파트로 졌는데 요게 이제 방이 이게 80개 나와요. 80개 나오는데 80개 방마다 뭐가 하나 있어야 되고? 부엌.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욕실. 그리고 방이 하나 있어야 돼. 이게 원룸형인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주차장 기준을 제일 완화해 준 게 뭐를 제일 많이 완화해 줬다고요? 원룸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만 진 거예요? 원룸형만 진 거야.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사진이고 참고로 받으시고, 자 뒤로 넘겨보시면 세대 구분형이라고 나올 겁니다.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이거 뭐 같아. 예전에 몇 인 가구였죠 대부분이? 4인 가구였는데 4인 가구였으면 방이 몇 개 나왔었다고 그랬죠 아까? 3개 나왔었죠. 3개 나왔었고 여기 거실 있고 여기 이제 현관이에요. 엄마 아빠 중에서 어머니는 어디서 주무시죠? 아빠. 거실에서 주무셔. 어머니. 아버지는 안방에서 TV 보고 바둑 두시잖아. 애들 방은 누나가 있고 아들내미 동생 있었어. 그럼 이렇게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20살이 되면 어딜 가죠? 국가가 불러서 가야지. 20살 넘으면 건장한 청년이면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지. 군대. 그리고 이제 누나는 이제 어디 가야죠? 시집 가야지. 시집 갔어. 그럼 방 2개가 비네? 비죠. 그럼 이제 이 두 분이 지금 현재 사이가 또 안 좋아. 30년 이상 되면. 물론 좋은 집도 있겠지만. 근데 먼 날부터 이제 쓸쓸하잖아, 이제. 아들이 그리우면 아들 방에서 주무셔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계속 안방에 계시고. 딸내미가 또 전화 왔는데 보고 싶어. 그러면 딸 방에서도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부터 이분이 돌아가셨어. 밥을 안 챙겨주셔가지고. 회사를 안 다니면 밥 안 챙겨주잖아. 삼식이는 자다가 일어나서 목 조른다는데 죽으라고 인간아 이제 살 말이 없다고 그래서 죽인다는데 일식이도 전 집에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저는 무식이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밥 달라고 그래봐. 돈도 안 갖다 주고 죽여야지 어떻게. 선배가 그러더라고. 나 그 얘기 듣고서 진짜 비상금을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비상금 조금씩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라도 밥을 안 주면 사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느 날 다치면. 근데 보세요. 그럼 이게 이 방 2개가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 다운 사이징이라고 그래요. 다운 사이징.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18평형대, 13평형대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서 살다 보니까 아들내미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또 이사 가야 되잖아. 딸내미는 보통 6개월 있다가 다시 와야. 요즘 뭐 유행이잖아, 이혼에. 그러면 나중에 하면은 이 방에 다시 필요할 건데 다시 이사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하자. 이거를 현관을 따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현관을 따로 만들고 들어와서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독립이 되려면 아까 욕실하고 뭐가 있어야지? 부엌. 여기다 욕실하고 부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집을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임대해주면 여기서 월세 나오죠. 월세 나오면 아빠 이름으로 됐을 거 아니야. 밥은 줄 거 아니야. 월세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방 2개에서 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대는 원래는 몇 세대였는데 한 세대인데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없을 때는 임대라도 해서 쓰다가 들어오면 다시 쓰면 되죠. 나중에 합가하려면 이 벽을 되게 튼튼하게 해놨어야 돼. 경량 구조로 했어야 돼. 경량 구조로 해가지고 하거나 연결문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이거 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세대로 쓰는 거예요. 구분은 현재 3개지만 아파트는 한 주택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를 구분한 주택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나는 아파트에서 월세 받는다. 이게 세대 구분형이에요. 볼까?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3개예요? 1개예요?
하나. 구분 소유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주택으로 대통령 영의장 기준에 맞게끔 해라. 그 기준이 밑에 있는 게 재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파란 색깔이. 그래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면적 기준이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입니다. 1.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뭐뭐 있으라고 그랬죠. 분명히 욕실하고 부엌하고 먼관, 현관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욕실하고 부엌하고 주차장이 있을 거 이렇게 나왔어요. 주차장이 왜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 하나의 세대가 나중에 통합하려면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이 있어야 틀 거 아닙니까? 그리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에 아무리 많이 줘도 900세대를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 중에 300세대밖에 못 짓게 해놨어요. 다 이렇게 짓까봐. 그래서 최대 전체 호수의 몇 분의 몇을 넘지 마세요. 3분의 1.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전용 면적 요 합계도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면 얘도 면적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지어야 된다. 3분의 1 넘지 말아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마지막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공간이 3개의 세대로 구분이 돼도 얘는 하나의 세대로 봐야죠. 1주택자로 봐야 된다 그 뜻이에요. 3주택자니까 세금을 세게 때리거나 이러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한번 볼게요. 이 사진 봐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현재 하나짜리 주택인데 지금 현재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었죠. 지금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니까 욕실이 있고 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경계벽을 틀어가지고 한 집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빌라에서 사는 다세대 이런 데서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안전하죠.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활하기가 더 좋잖아. 그래서 최근에 뭐 보라매 공원에 가면 이런 아파트 되게 많아요. 대학가 근처에. 그런데 애들 있죠. 얘들아 우리 같이 살자. 이게 다 이거예요. 요거를 나오기 전에 고대 앞에 가면 이렇게 플랜카드 있어요. 플랜카드에서 얘들아 우리 같이 살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 집이 뭐냐면 그냥 아파트인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30평대 사시는 거야. 그럼 자기 방 쓸 테니까 이 방하고 이 방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해서 2개를 갖다 놔. 이렇게 2층 침대를. 2층 침대가 몇 명이에요 그럼? 4명. 여기도 4명. 8명이죠. 30만 원씩 받으면 38에 24, 240만 원 월세 나오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월세를 형태를 주는 걸로. 요즘에는 이제 자기 집을 어떻게든 쉐어하는 문화잖아요. 쉐어하우스 형태로 자기 집을 이렇게 해서 같이 살자고 해서 월세 받고 생활비는 다 30만 원 정도만 받아도 아파트가 훨씬 낫죠. 그리고 이제 30만 원 너무 비싸다 그러면 20만 원 줄이면 애들은 고시원이 30만 원이 넘는데 이게 20만 원밖에 안 해? 그럼 차라리 이 아파트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주변, 대학교 주변에 기숙사 못 들어가는 애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저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 일단 이제 질문을 할게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여러 3개로 나눠졌다. 몇 세대? 한 세대. 구분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3가지죠. 뭐뭐뭐. 현관, 부엌, 욕실. 그래서 나중에 경계벽을 너무 튼튼하게 만들죠. 경량구조로 해라. 연결문 만들거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전체 세대수의 몇 분의 몇?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 됐어요.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여기 분양할 때 얘네들 이렇게 분양했었어요. 이렇게 분양했던 거고. 여기 멀티홈이라고 해서 내 집 안에 원룸 붙어 있다. 이게 월세 받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분양했었어요. 최근에 막 분양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현관 따로 있고, 현관 따로 있죠. 여기 침실 있고, 욕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경량구조 보이세요? 한 집으로 이제 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좀 사고를 좀 치거나 뭐 잠깐 나가면 안 들어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있으면 저거 써도 괜찮지. 맨날 쌈박질해서 1년을 교도소에 있으면 1년 동안 아팠잖아. 군대 가면 2년 동안 아깝고 그런 형태로 쓰려고 만들어 놨다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이제 사업 주체로 갈게요. 237페이지 사업 주체예요.
예, 사업주체는 현재 외유권은 없고요. 한꺼번에 아파트 짓는 사람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른대 그냥? 사업주체로 부르겠다. 사업주체로 부르겠다. 그래서 여기 의 보시면 이 법, 주택법에 의해 주택 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 조성 사업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거기 두 개로 나눠졌어요. 비등록하고 뭐로 나눴어요? 그 중에 비등록이라는 건 믿어서 못 믿어서? 비등록, 등록. 당신은 등록 안 해도 하세요 이 뜻이고요. 너 등록 안 해? 이거야. 그러니까 비등록이 믿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인 국가지자체 이런 애들. 공동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 조합, 고용자가 나 혼자 못하니까 등록을 한 건설회사랑 같이 하면 등록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공동사업 주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등록사업 주체가 되려면 내가 한 해, 1년 안에 뭐 연간 한 20개 이상을 주택을 짓거나 또는 대지 면적 1만 이상을 조성하면 건설사업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해에 두 채 지어서 팔아먹거나 세 채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데 몇 개 이상을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이면 20개 이상이면 등록을 하셔라 라는 게 등록업자예요. 그 기준 아직 안 보셔도 상관없고 넘겨보세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시험에 유일하게 좀 나왔던 게 조합인데, 조합 중에 혹시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하고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중에서 동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집이 있는 분들은 오면 안 되죠.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거나 집이 있어도 85제곱미터짜리 이하 여기 이하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좀 큰 평수로 가고 싶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여기 동일 직장에 근로자인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85 이하의 한 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부지를 매입하면 근데 200세대를 모집하겠대요. 200세대를 질 거래. 그럼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다 돈을 내. 돈을 내면 이 돈을 가지고 뭐를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땅 산 다음에 시공자 선정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현대건설이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우리가 분양받으면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현대건설이 가져가죠. 3억짜리면 그게 원가가 3억 들어간 게 아니라 원가는 한 2억 2천 들어가는데 뭐 분양하면서 광고 때리고 뭐 하다 보니까 3천 썼다. 한 5천 정도씩 프리미엄 먹겠다. 근데 얘네가 땅 사서 얘네가 지었으면 얘 원가로 사는 거잖아. 3억짜리를 만약에 2억짜리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가입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걸 이제 동일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는 거 뭐야?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그 근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살고 있다 그러면 지역조합 가입할래요? 2억짜리를 받을래? 옆에 있는 아파트 3억 주고 살래? 2억짜리 사야죠. 하지 마세요. 땅을 못 사, 땅을. 얘네들이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주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얘가 안 팔겠다는 거야. 현재 1억짜리인데 100억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는 거야. 비용이 100억 썼잖아? 수용이 안 돼요, 민간인들은. 그럼 나중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진행이 안 되니까 시간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역조합은 제가 10개 중에 성공한 게 1개? 혹시 지금 지역조합 가입하신 분 있어요? 심한 말 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 안 가입하는 게 좋아. 그냥 가입하면 머리만 골목이 썩으니까 차라리 재개발권을 사든지 청약 넣어서 당첨을 받는 게 낫는데, 이 지역조합이 문제가 심각했던 게 민간인들이 모여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 사람이 수용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안 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알박기라는 형태로 가요.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겨우겨우 해서 집을 사서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원가를 또 만약에 많이 쓰면 옆에 있는 아파트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취지는 좋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땅 매입해서 차니까 원가로 공급받으니까 취지는 좋은데 성공한 확률이 그렇게 실무적으로 봤더니 많지는 않더라.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자격 요건은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뭐 해야 돼? 무주택자. 아니면 있어도 얼마 이하짜리?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현재 설립한 조합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은 재건축하고 유사한데 기존에 있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입주자. 소유권자들이 동의를 해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조합 설립을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라. 그게 이제 리모델링이에요. 재건축보다는 규제가 좀 세야 될까요? 좀 완화해야 될까? 그렇죠. 재건축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 조합인데 현재 조합이 몇 개가 있다 정도만 아셔도 돼. 3개. 그 중에 자격 요건만 기억하셔도 돼. 일단 지역하고 직장조합에 가입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있긴 있대요. 얼마 이하짜리는 괜찮다. 85 이하짜리 한 채, 두 채야? 한 채. 9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지역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맞죠? 85 이하가 아니니까. 그런 형태의 지문들이니까 조건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성 유형 한번 볼게요.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지금 현재 제가 몇 세대 건설한다고 했죠? 200세대. 그럼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모이되 최소 조합원 수는 몇 명 이상은 되셔야 되고 20명. 근데 리모델링은 자기 거잖아요. 몇 명이 모여라가 아니라 동의를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은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 왼쪽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써있죠. 리모델링은 밑에 동의요건이라고 써있잖아요. 재건축이 동의요건이 있으면 리모델링도 동의요건이 있겠지.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거를 조건으로 낼 건데 지금 그 표를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 주택조합은 몇 개 있어요? 그럼 몇 개? 3개. 근데 동일 지역에 모였다. 이게 무슨 조합? 지역조합. 그리고 이제 동일 직장의 근로자들이 모였다.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하려고 증축 대선하려고 모인 거 리모델링 조합. 얘는 일정 수에 뭘 얻어야 되고요? 동의를 얻어야 돼. 소유자들이 모인 거니까. 얘네들은 소유자들이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이니까 집이 없어야 된다. 뭐 무주택자. 있어도 얼마 이하짜리? 85 이하 한 채를 가진 사람들만 자격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됐고 오른쪽에 얘네들도 조합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지 된다는 조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건설 절차인데 아까 건설 절차가 건축법하고 유사한데 단어가 좀 달라진댔죠. 여기. 건축법은 30개 미만일 때 뭐라 불렀고 건축주가 허가받아서 착공하고 시공해서 끝나면 뭐 받으면 돼요? 사용수행. 근데 주택법은 주택 짓는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 주체가 돼서 뭘 받으셔야 돼요? 사업 계획 수행. 그래 봐서 착공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느 게 양이 많죠? 주택법이 많죠. 얘는 2년 내 착공인데 얘는 5년 안에 착공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공 다 끝나고 나서 나 쓸게요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바꿨을 뿐이고 사용검사.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맞죠? 단 뭐 받으면 가능하겠네요? 임시사용수행. 그게 만약에 건축물이 만약 10동이다 그러면 동별로 받으면 되고 공동주택이면 각 세대별로 임시사용수행 받아도 되고 대지라는 건 구획이 됐을 때 구획별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돼 있으면 주택법은 단어가 좀 바뀐 거랑 뭐가 다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박스 보시면 제일 먼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고 보이세요? 허가 신청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뀐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 바뀌었고 사업 주체가 제가 아파트를 몇 세대 부대복리설 이렇게 짓겠다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얘는 승인을 받는데 권한자가 더 높아져요. 아까 허가권자 시군구였었지 않습니까? 얘는 시도지사로 올라가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나 면적이 좀 작을 때는 시장 운수가 하는데 국가가 할 때는 누구한테 가는 게 맞을까요? 국장한테 받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업계 승인권자에 국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몇 개가 될 때 일로 온다고 그랬죠? 30개 미만이니까 몇 개 이상일 때? 30개 이상. 그럼 30호라고 그러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은 30세대라고 그래요. 예외적으로 50세대 되는 예외는 있는데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개수만 기억하세요. 몇 개를 기준으로? 30개 미만이면 건축법,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주택법은 단독주택은 몇 호?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 예외가 50세대는 있는데 그거는 한 바퀴 돌고 봐야 되니까 보지 않으셔도 돼. 그리고 이제 승인받고 나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국유지, 공유지 우선 매각할 때 필요하면은 취득할 수 있고 채비지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고 수용 사용 특례가 인정되는 게 공익사업일 때만. 국민주택 건설하는 거는 공익 목적이죠. 걔네들은 수용 권한 주겠다. 다 짓고 나면 무슨 검사 신청해야죠?
사용검사 신청해야 되는데 완료되기 전이라면 뭐 받을 수는 있는데 임시 사용승인.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주택 건설인데 건물이 동별로 완료가 됐으면 건축물은 뭐별로 받으면 되고 동별. 공동주택이면 각 뭐별로 세대별. 대지는 조성이 돼야 되니까 뭐별로 구획별로. 그리고 사용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면 된다는데 그 순서 절차상 필요한 부분에 이제 나중에 살 붙여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살 붙이는 게 2번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241페이지 가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승인권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몇 개 이상 지을 때 30개. 그래서 30호 이상 그리고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걸 조성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승인권자는 큰 2번에 승인권자 있죠. 승인권자 아직 외우지 않으셔도 돼. 아까 허가권자가 특특 시군구라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시군구한테 가는 거잖아 이거. 얘 누구한테 가는 거로 바뀌었어요? 시도의사. 인구 50만일 때는 대도시로 가요. 근데 도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외울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이 절차가 유사하게 간단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됐고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거기 3번이 이게 사업계 쓰인 대상에서 제외라고 돼 있어요. 자, 물어볼까요? 갑이라는 애가 지금 55세대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으로 가셔야 됩니까? 주택법으로 가셔야 됩니까? 일단 몇 개 이상이 있는데? 30개 이상이니까 무슨 법으로 가셔야 돼?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청약 넣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70세대지면 주택법이죠. 29세대지면 이거 건축법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가운데가 주로 바깥이 주거지역이면 가운데는 무슨 지역일까 주로? 상업지역이거나 상업기능이 있는 주거를 뭐라 부르죠?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통 밑에 안에 여기 대부분이 다 상업 건물이잖아요. 그럼 여기 9시 되면 얘네들 다 어떻게 하죠? 9시에서 7시 되면 전부 다 이제 퇴근하죠. 나가. 그럼 가운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비어.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너츠 현상이라고 해요. 도넛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 문제점은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범죄. 도시가 여지껏 흥망성쇠를 일으키면서 제일 범죄율이 많은 적이 어디냐 했더니 도시 중심부래. 슬럼가가 다 도심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밤에 사람이 다 나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어 없어? 있어. 몇 명 있어요? 있어. 오늘도 걷는다. 제대로 걸어요? 제대로 못 걸어요? 근데 지갑에 보면 항상 뒷주머니에 지갑이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GS 알바하는 애인데 하루 종일 해서 지금 5만 원 벌었는데 학비가 500이야. 그러면 한 학기, 2학기를 휴학해야 한 학기를 다닐 수 있는 애들이야. 얼마나 힘들게 제가. 불쌍하잖아. 열심히 사는데도 못하고. 근데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지갑이 보이면 어쩔 수 없잖아. 다시 GS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가지고 이제 스타킹을 뜯어요. 스타킹 써야지. 스타킹 써. 쓰면서 이제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 여기 머리에다 톡 쳐요. 그리고 이 지갑만 빼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죠? 퍽치기라고 그래. 아리랑 치기, 퍽치기.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고 나면 지갑은 없죠. 머리에서 피는 나고 있잖아. 근데 옆에 있는 애 쟤도 누워서 피 흘리고 있어요. 얘도 그러고. 얘네들 다 이렇게 되면 범죄율은 자꾸 증가해요. 왜 그래? 했더니 사람이 없더래. 그러면 여기다가 상가를 짓는데 상가를 지면서 위에다가 주택을 짓게끔 하면 이거 뭐야? 이거 상가 주택. 주상복합이죠. 이런 거를 많이 지면 얘네들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나갈 거면 이런 걸 많이 지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몇 세대 이상 지면 30개 이상 지면은 뭐 받아야 돼? 주택법 가서 청약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 너네들은 예외로 안 받아도 돼.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이 주택이 차지하는 게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90%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짓 때 여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지어라. 그럼 너희들은 사업계 승인 안 받고 너네 허가로 짓게 해줄게. 그러니까 도심지 가면
한 동짜리 주상복합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건 전부 다 사업계 승인을 받아서 안 받아서. 3번이에요. 완화하여 건설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뜻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쭙고 갈게요. 땅의 용도 지역이 뭐였습니까?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야. 주상복합으로 짓 때 몇 세대 미만 짓고? 300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게 90%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이 1. 국토개혁법에 따른 도시역 중에 어디라고 돼 있어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유통상업은 집을 못 져서 제외해 놓은 거고요. 니은에 몇 세대 미만으로 짓는데요.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인 건물로 하는데 그 건축물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게 주택의 연면적 합계는 얼마 미만일 것? 90% 미만. 2번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누가 돈을 쓴 거예요 지금? 농협이.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 개량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일 때에는 제외하겠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많이 지라고 한 건데 1번하고 2번 중에 2번은 농어촌 주택 많이 지라고 완화해 준 것보다는 조건이 나오겠죠. 조건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앞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 떠올려야 돼요.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많이 짓자는 취지로 어느 땅 두 군데에서 상업하고 준주거, 주상복합 형태로 짓되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미만이면 된다. 그 조건을 갖추면 허가로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됐고 4번은 그 사업계획 내용이니까 뭐 집어넣어야 되냐. 당연히 사업계획에는 건물을 짓 거니까 주택이니까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강의규정입니다. 됐고 243페이지 챕터 4로 가시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나오죠. 아까 전에 혹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 중에 어디다 적용했지? 분양가 상한제 읽어볼게요. 1. 사업주체가 너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면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정이 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 그래서 어디냐? 1. 무슨 택지일 때? 공공택지일 때. 2. 공공택지는 아닌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그럼 국장이 아까 심의 거쳐 지원한다고 그랬죠? 심의 지원하는 걸 아까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그래요. 적용지역일 때 가능한다. 근데 2번에다가 별표하세요. 다음의 경우는 분양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오세요.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지라고 했어요? 많이 지지 말라고 했어요? 많이 지라고 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때리면 어떤 건설회사가 지어 그걸?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배제한다. 그래서 1항에 도시형생활주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야 된다, 사면 안 된다. 자 봐요. 도시형생활주택을 지금 원룸형 주택을 지어놨는데 100세대를 지금 현재 지었는데 한 채당 7천만 원이라는 거야. 원룸형이 하나에. 내가 지금 현재 2억 있어. 2억 있으면 거의 2억 1천만 원만 더 있으면 3개 사죠. 매달 월세가 나오는 게 한 80만 원씩 38에 24, 240만 원 월세가 나온대. 이거 분양 받으란 얘기예요? 받지 말란 얘기예요? 받으란 얘기잖아. 근데 분양 받으면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분양가가 원래 5천만 원이어야 될 거를 7천에 올린 거죠. 그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가져가고. 우린 분양받으면서 비싸게 분양받았잖아요. 나중에 되팔 때 7천만 원 이상으로 못 팔걸요? 그럼 자본이득은 거의 없고 월세만 받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서 파는 사람은 괜찮은데 지어놓은 걸 사는 사람은 수익이 나중에 크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법의 규제를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해야지. 사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월세는 나오니까. 근데 자본이득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는 우리가 3억 주고 사면 2, 3년 갖고 있으면 4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이득 1억이 나왔는데 240만 원씩 매달 하면 2,400이죠. 그럼 3년 갖고 있으면 얼마야? 6천 정도, 7천이잖아. 맞죠? 근데 거기다
등기하면서 등기 비용 세금 떼고 나면 한 4천 정도 안 남을걸? 차라리 그냥 아파트 한 채 사서 되파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본이득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도시정상일택 큰 문제가 있을 거다, 그 뜻이에요. 이미 산 사람들은 뭐 나중에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옆에 도시정상을 또 짓죠. 또 짓잖아, 옆에서. 그럼 내 거는 좀 더 오래될 거고 얘 건 새 거야. 그럼 이제 공실이 생겨요. 공실 생기면 이자만 갚다가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슬슬 봐서 도시정상일택을 많이 짓는다 그러면 적정 시기에 빨리 매도하고 딴 물건으로 돌리는 게 맞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2번은 정부가 많이 지라고 배제시켜 준 거잖아요. 2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2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막 어렵게 써놨는데 첫째 줄 중간 끄트머리에 경제자유구역 밑줄 쳐놓으세요. 자, 이게 뭐냐? 고개 들어보세요. 송도 경제자유구역 이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기가 송도야, 송도.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현재 일을 하고 뭐 하고 했을 때 세금을 안 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그 돈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돈을 갖다가 치면 우리도 돈이 안 들잖아요. 외국인들이 투자했으니까 걔네가 수익을 가져갈 때 세금을 안 떼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대. 누가 들어와? 저라면 안 들어옵니다. 4억짜리 아파트 분양할 거를 분양가 상한제 받으면 3억으로 분양해야 된다 그러면 수익이 안 남잖아요. 그럼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뭐를 적용하지 맙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맙시다. 심의 의결했대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빼겠다 이런 뜻이에요. 3번도 마찬가지.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는 외자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럼 50층이면 뭐죠? 오, 딱 크다. 오, 초고층이잖아. 근데 건축법은 몇 메다를 1층으로 봐요? 근데 주택법은 주택은 3m 1층으로 봐요. 3호 150m.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겠다. 이 규정이 그 부산에 가면 해운대라고 아세요? 해운대. 해운대 가면 거기 파라다이스 호텔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호텔 옆에 아파트 크게 지은 거 있죠. 어? 무슨 시 마린시티 말고 LCT 있었잖아. LCT 이거 그때 비리 있어가지고 한참 막 문제 있었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만들어낸 법조문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안 받으려고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데 게다가 관광특구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분양가 상한제 안 받았죠. 건설회사가 엄청난 수익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로비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다 끌려 들어간 거잖아. 근데 법조문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거 지워버려야 되는데. 국회로 저를 보내주시면 3번 지문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삭제가 안 됐으니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으세요. 관광특구 내에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 공동택을 지을 건데 초고층으로 짓겠다. 몇 층? 50층. 53,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안 할 테니까 많이 짓게끔 한 거예요. 취지는 그거였었는데 활용을 걔네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5까지 시험에서 나왔던 게 2번이 나왔던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거 골라라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해볼까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자,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거 분양가 상한제 받죠. 근데 그게 만약에 도시생활이면 안 받아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심의 의결했습니다. 안 받아요. 관광특구인데 공동택지 있는데 몇 층 이상? 높이는? 그 정도는 제외해주겠다만 기억하면 돼요. 됐고 밑에 분양가격은 일단 땅값 택지비하고 건축하는 뭐가 있어야 돼?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세, 산정 방식, 감정평가기간,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돼 있죠. 시행규칙은 시험에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참고 규정으로 제가 일단 넣어놓은 거예요. 분양가격이 이걸로 구성된다는 거. 뒤에 있는 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245페이지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아까 무슨 택지에 적용한다고 그랬었냐면 무슨 택지? 공공택지. 공공택지면 여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죠.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데 여기 지역에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묶어버리는데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렇게 묶은대. 지금 김현미 교통부 장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 거쳐서 당해 지역을 지정하면 여기 지역도 앞으로 분양 가격은 다운시킬 거예요. 다운시키게 되면 전매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금지 나와. 근데 이 지역을 지정한 조건이 그 박스인데 이 조건이 개정됐어요. 거기 1번에 오시면 국장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 거래 가격 등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그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대통령 영위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조건 3개월간 10% 뭐 200% 있죠. 이게 다 바뀌었어요. 파리 대책으로. 파리 대책으로. 그래서 그 박스는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박스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개정 이렇게 해놓으세요. 제가 기본소에 개정된 거 다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은 기본소 보시면 돼. 여기 있는 거 안 외우셔도 돼요. 파리 대책으로 법이 바뀌어서 11월 달 중순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교재가 10월 말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밑에 1, 2, 3, 4, 5, 6, 7은 볼 필요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게 2개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무슨 택지하고? 공공택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그 두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자, 넘기시면은, 투기과열지구. 이게 파리 대책으로 되살아난 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정해놨냐면, 주택에 대한 투기가 과열이 돼서, 자, 여기 지역이 서울인데,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짓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지 아까? 3년, 30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서 계약하고 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니까 뭐라고 부르죠? 분양권. 분양권을 중간에 팔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현저히 높잖아요, 이거. 그럼 이거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를 팔고 했던 거를 못 팔게 하면 되잖아. 못 팔게 하면 되니까 계약한 날부터 뭐 할 때까지 못 팔게 하겠다. 등기할 때까지 못 팔게 하겠다라고 묶어놓은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럼 지금 현재 어디가 지정되어 있다고? 서울하고 과천하고 어디요? 세종시. 이게 8월 2일 날 지정이 된 거예요. 예전에 8월 2일 전까지는 다 폐지됐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있죠, 분당. 분당하고 대구에 어디? 수성구. 여기를 9월 5일 날 구호대책으로 또 묶은 거예요. 현재 여기 지역에서는 계약하고 나서부터 뭐 할 때까지 못 판다. 보세요. 파주 아까 얘기했죠, 파주. 파주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 유일하게 어디만? 분당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는 아직 안 들어갔죠. 광주도 안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서는 분양계약 체결하면 현재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순간 여기 지역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이해되신 거예요? 네.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원래는 전국 대상이니까 당연히 어느 분이 지정하셔야 돼요. 국장인데 그 지역을 누가 더 잘 아냐면 시도지사 잘 알아서 얘는 국장하고 시도지사라고 지정권자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국장이 잘 모르면 시도지사한테 의견 들어서 정하고 시도지사는 국장하고 협의한 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당해 지역을 무슨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근데 이게 딱 묶이는 순간 분양시장은 죽어버리죠. 네, 분양을 받으려는 그 가수요자들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실수요자들이니까 2000세대 분양하는데 실수요자 한 300세대 왔어. 1700세대가 미분양되면 건설해서 돌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건설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슬슬 건설을 안 해요. 건설 안 하면 주택량은 또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7%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던데. 주택 보급률 107%면 우리 인구당 봤을 때 주택량을 초과했어 이미. 근데 한 사람이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2개, 3개, 10개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40%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안 짓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뭐 해서
해지해서 또 짓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선에 봐서 1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겠다. 그래서 특이하게 1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러니까 내년 8월 2일 날 해제되는 지역이 나올 거예요. 어디가 나올 것 같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천은 폐지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제 심의 거쳐보겠지만 현재는 1년마다 한다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정권자. 어느 분이 지정합니까?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까? 했더니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이 갑자기 올라갔죠, 이거? 그런 주택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보급률, 계획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이런 지역으로 합시다. 그럼 이제 거기 3번에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누구 의견 듣고 시도의사 의견 들어서 심의 거쳐서 하고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하고 뭐 하고요? 협의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치자. 3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지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지체 없이 공고를 한 후에 시장 등에게 통보하셔야 됩니다. 거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름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만 바뀐 거니까 주거라고 바꾸시면 돼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름 뭐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이제 심의를 했는데 지정사유가 이 동네 투기가 사라졌으면 해지해야 돼요. 그냥 계속 지정해서 민심만 좀 약간 흉흉하게 해야 돼. 해지해야지. 그래서 사유가 없어지면 반드시 해지하라고 돼 있어요. 해제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을 하면 국장 시도의사는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에 관할 지자체장에 결과 통보하겠다. 그리고 6번에 타당성 검토 아까 몇 년마다 못한다고 그랬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던 지역의 가격 안정 여건을 고려할 때 야 이거는 필요 없다 그러면 계속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겠대요. 그래서 내년 8월 2일이니까 내년 7월 달 정도 되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투기가 해제되는 안 한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효과는 아까 뭐를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택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양권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금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고, 그거까지가 이제 투기과열지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규모로 이거를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금. 자금 파트가 원래 국민주택 채권이 있었고 주택 상환 사채가 있었는데 국민주택 채권이 사라졌어요. 다른 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자금이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주택 상환 사채 하나 남았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중에 하나가 또 주택 상환 사채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이겠죠, 우리. 내년 2018년 10월 25일 1시 반 정도 되면 이 문제 풀 거야. 이제 아마 79번, 77번쯤에 나올 거야. 다음은 주택법상 주택 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올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주택 상환사채는 잘 넣어요. 한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 작은 파트에서 유일하게 얘만 남았어요. 그럼 작은 파트를 아예 안 내면 딴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상환사채가 중요해진 거지. 이름이 주택으로 상환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채. 딱 느낌이 사채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사채니까. 사채는 쓰지 말라는데 그 사채가 아니에요. 얘는.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한 사채. 이 사자가 무슨 사자 같으세요? 느낌이? 뱀사자? 개인 사자? 아니에요. 이거 회사 사자예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회사채야. 근데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 중에 공기업 중에 제일 건설 많이 하는 공공기관이 어디죠? LH.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리고 건설하려고 회사 설립하는 건설업자, 등록업자라고 할게요. 얘 둘이 발행하는 건데 얘네들이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땅을 매입하면서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갑자기 자금이 좀 딸린 거야. 나중에 이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분양할 건데 지금 현재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A라는 애한테 야 너가 이 3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 5천만 원 땡겨줘. 그럼 너는 청약 이런 거 안 넣고
나중에 3억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어. 그럼 이제 얘는 돈을 줬고 얘는 증서를 하나 받았죠. 나중에 뭘로 받기로 한, 주택으로 받기로 상환하기로 한 회사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A 이름 써 있어야 돼, 안 써 있어야 돼? 써 있어야지. 너한테 상환하겠다니까. 그럼 기명일까요, 무기명일까요? 기명식 증권이 되는 거야. 우리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토지상환채권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토지로 상환할 채권인데 얘도 상환 들어가서 아버지가 한 건 했는데 뭐 했잖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그랬잖아. 이게 그 기명식 증권이야. 그러니까 공법에서 상환자 들어가면 다 뭐요? 기명식 증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때 명의 바꿔야 되죠. 현재는 양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는 매매, 양도, 알선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 안 되는데 얘가 이민을 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양도할 수가 있겠지. 그럼 만약에 B가 샀다 그러면 저 명의를 요거 A를 뭐로 바꿔달라고 해야 돼? B로. 사채 원부에 있는 것도 B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양도할 때에는 부득이해서 양도할 때는 명의를 뭐 할 것, 이전할 것.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태양 못한다. 하나 더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부도나면 이거 문제 생기는데. LH가 부도났을 때 문제 생겨요. 등록업자가 민간인이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지급보증 받아와라 이렇게 해놨어요. LH공사나 등록업자가 발행하되 등록업자는 민간건설회사라 부도가 났을 때 책임을 못 질까봐 지급보증을 받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서 발행하는 채권,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데 주택 상환 사채라고 그래요. 거기 발행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1번에 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등록업자. 최소한 그래도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을 한 자로 그래도 최소한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을 계속 지었던 건실한 회사일 때,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호수 이내로만 건설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 조건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는 못 믿어가지고 등록업자. 그래서 거기 조건은 그렇게 돼 있고 2번으로 가보세요. 발행 승인은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서 작성하여 어느 분한테 승인 얻고요? 국장. 그래서 액면으로 발행해도 되고 할인 발행도 가능한데 얘는 무슨 식 증권입니다. 기명식. 현재는 양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라. 다만 해외로 이주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는 있다. 그러면 4번에 명의 변경 어떻게 할 거냐? 사채를 취득한 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한 후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채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사채의 효력이라고 해서 혹시 이 회사가 만약에 부도나서 망가졌어요. 그럼 얘 증서 갖고 있더니 어떻게 해야 돼? 쓰러져야 돼요? 안 쓰러져도 돼? 이 등록업자 건설회사 H건설인데 얘가 발행했는데 부도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 쓰러져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돼. 얘가 와서 할 거야. 뭘 받았기 때문에. 지급보증 받은 회사가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이런 애들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에 등록업자가 발행한 사채는 그 등록이 말소된 때라도 그가 이미 발행한 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급보증 받은 회사가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얘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상법 받아야 돼요. 이 법이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몇 년은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면 요거 발행일로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요거 아파트 분양권 주는 게 몇 년은 초과하면 안 돼? 3년. 그래서 요거 상환이란 말 나오면 항상 3자가 따라다녀요. 기억해 두세요. 상환 나오면 다 몇 년 따라다닌다고? 따라해봐. 상환. 한번 해봐. 상환. 상년. 상법. 상년. 상백. 그래서 최근 3년간 연평균 호수 몇 세대? 300세대. 상환기간 몇 년 초과 못하고? 3년. 무슨 법 준용한대? 3법. 상환이니까 기명, 무기명? 기명. 양도할 때 명의 뭐 할 것? 이전. 그럼 이거 3년을 몇 년으로 바꾸겠네? 2년. 300세대를 몇 세대로 바꾸겠네? 200. 그럼 상환 나오면 숫자 몇은 기억하면 되겠네? 그렇지, 3 기억해야 돼. 이런 상환, 이런 상년, 이런 데서.
되고 이런 상백. 대신에 자본금만 5억이라고 돼 있죠. 1번의 박스에 법인으로 자본금 몇 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3억으로 시험에 냈었어요. 그럼 5억만 빼고 다 3자 나오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다. 맞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주택상환 사채라는 거는 현재 건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금이 딸려서 땡겨 받으려고 채권 발행한 거야. 그러니까 발행하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인데 누구는 못 믿는다. 등록업자 너는 자본금 몇 억.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상환기간은 몇 년 못 넘고요? 3년. 그리고 이제 상환에 관련된 채권이니까 사채가 발행한 거, 회사가 발행한 거잖아요. 무슨 법 준용하고? 상법. 그 정도만 하면 돼. 상환기간은 몇 년 초과하지 말아라. 3년. 나중에 혹시라도 등록업자가 만약에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사채에는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지급보증 받아놨기 때문에. 국장이 그래서 승인 조건에 지급보증서 갖고 와가 조건이에요. 거기 이제 주택상환 사채라 아마 여기 범위에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뒤로 넘기시면 자 농지법 나왔는데 자 이거 보세요. 공법이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40문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국토기획법이 몇 문제? 12문제. 도시개발법이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6문제. 건축법이 7문제. 주택법이 7문제. 농지법이 몇 문제? 2문제 나와요. 근데 농지법 양이 중개사법 양보다 더 많아요. 중개사법 2달 동안 이거 하잖아. 저 농지법 1시간에 끝내거든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같은 양을 1시간에 끝내고 어떤 분은 한 2달 하고 돌아버리잖아. 그러면 얘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법을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집에 농지가 있어서 이게 너무 재밌어 죽겠대. 그래도 재미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5번 찍어. 끝. 농지법 그냥 몇 번? 5번. 근데 올해는 느낌이 4번 같아. 느낌이 4번 같은 게 한 번 정도 4번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2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79번, 80번이에요. 79번하고 뭐예요? 80번이야. 그러면 79번하고 80번 중에서 항상 5번에 한 문제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쉬운 거 나오면 푸는데 쉽지 않다,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5번 찍으면 하나 맞아. 그럼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맞힐래? 그냥 안 하고 맞힐래? 안 하고 맞히려면 5번 찍으면 돼. 근데 공부해도 다 틀린 사람이 있고 안 해도 한 문제 맞힌 사람이 있어. 어느 거 할래? 그러니까 5번으로 찍는데 공부를 좀 해놓는 부분이 소유 파트는 하셔야 돼요.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체계도 파트 한번 봐보세요. 농지법 전체 양을 제가 줄여서 딱 보니까 크게 소유, 이용, 보전해서 파란 색깔 들어간 거 찾았어요? 250페이지 거기 농지법 체계도 상에서 소유, 이용,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 중에 어디다가 별표해 놓으셔야 되냐면 소유 파트에다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주로 소유 파트 위주로 나옵니다. 거기 250페이지 맨 위에 거기 보시면은 소유는 누가 할 거냐 경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밭 가는 사람만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대.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17개 나올 건데 그건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할 거고 상한 파트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내가 농사 지으면 100만 평이든 1000만 평이든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어졌어 이제. 근데 세 가지가 상한 제도가 있어서 그 세 개만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유하기 위해서 농지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에서 분명히 한 문제나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와. 그러면 이용 보존 파트는 아예 난 시간이 없다 버리시는 게 나아요. 공부할 때 정 시간이 없으면 그때는 무슨 파트라도 꼭 본다? 소유. 그래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농지법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2시간 정도 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 한 걸로 가는 거야. 따로 집에 가서 농지법 너무 재밌어 미치겠어 이렇게 하지 마. 그래도 보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용어 정리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좀 잘 나오는 것만 정리할 거니까 기본서 할 때 볼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별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 마시고 그 외에 시간 있으면 중개사법 하세요. 중개사법이 오히려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말을 꽂는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더 잘해 놓으시는 게 낫고 농지법은 그냥 기억 속에서 지우신 다음에 제가 오늘은 농지법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그날만 공부하시면 돼.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편해. 언젠가는 농지법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버리세요.
제가 때 되면 시간 되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농지법은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용어 정리가 이번에 그 농업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나와 농업인이. 올해 농업인이 나왔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농업인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고 해야지 이제. 안 나왔던 부분을. 그러니까 농업인 파트는 안 나올 것 같고 뒤로 넘겨보세요. 소유 파트 중에서 누가 소유할 거냐 1번하고 2번에 농지증 있죠. 그럼 제 생각에는 소유 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유 파트 저랑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챕터 2 소유라고 돼 있죠. 챕터 농지 소유 밑에 당구장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용과 보존 파트는 기초 부분에서 생략한다. 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죽어라 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유 파트를 보는데 그 소유가 뭐냐? 그래서 1번 보시면 농지의 소유는 경자 유전이 원칙이다. 즉 밭 갈고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 국유지, 공유지 취득을 해야 되는데 농업이 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농업고등학교는 교육이 업이지만 어떤 종자개량을 위하려면 실습용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주말에 체험 삼아 주말 농장으로 하는 체험 농농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상속,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받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하는 자는 그래도 농업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담보농지, 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은행에서 얘가 못 갚으면 경매 넣죠. 경매 2회, 3회 유찰되면 원금 회수가 안 될 것 같다. 은행에서 담보농지 취득하는 건 허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농지를 전용, 바꿀 전 쓸용. 농지를 바꿔 쓰겠다고 허가, 협의, 신고가 됐으면 농지로 안 써도 된다는 뜻이죠. 그럼 농업인에 대해 농업인이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지. 1500 미만의 개발 농지, 개발 목적이니까. 또 법률 규정에서 수용하는데 시행자가 농업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에 따른 예외는 저랑 수업 시간에 읽으면 돼요. 문제 풀이하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가면 3번에 상한제도 있죠. 상한제도는 저랑 숫자 관련된 거 같이 하면서 외울 거니까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더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증이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첨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로 한 장만 넘겨보실까? 한 장 넘기시면은 챕터 8 나오죠? 거기 부동산 공법에 이해에 도움되는 내용이라는 거는 일단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얘가 지문으로 나오진 않는데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두시면은 이게 청약 종합저축이 뭐다, 전용면적이 뭐다, 뭐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받아들일 때 편할까봐 제가 몇 개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안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12월 달 가기 전에 뭐 시간 좀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게 공법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넣어놨어요. 그래서 맨 뒤에 거기 우리 평수까지 한번 봤었잖아. 그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번 좀 봐두세요. 원래 빼려다가 종이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 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종이값 솔직히 아깝지. 이 정도면 전체로 따지면 몇백만 원 나왔을 텐데. 근데 그래도 한 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12월 다음 주 크리스마스 날 쉬니까 그날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읽어만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됐고 다음 달에는 아마 1월 달부터는 요거 말고 이거 한 2배? 2배 되는 게 부동산 공법일 거야. 기대돼요? 딱 비계를 쓰기 딱 좋을 두께야. 근데 이번에 제가 교재 최대한 줄였거든요. 양 더 줄였어. 790페이지였는데 더 줄여가지고 700페이지대로 줄였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얇을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책 나오면 1월 달부터는 이제 그걸로 진행할 거니까 또 신정이 또 1월 1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주 쉬고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철도 좀 드시고 한 살 더 먹는데 또 나이 먹는 거 싫은데 내년에 목표 꼭 이루셔가지고 새해 목표대로 10월 달에 합격자 모임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본 이론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